1975년 박정희 대통령,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강력히 막았고, 한국은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50년이 흐른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핵무장 가능하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50년 만에 어떻게? 저는 미국 펜타곤에서 일하는 핵전략 전문가입니다. 25년 경력이지만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년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해왔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50년 대역전극.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렛 코먼스입니다. 올해 52살 워싱턴 DC 국제핵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미국 국방부 핵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MIT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은 지 25년, 그 시간을 오로지 핵무기와 핵확산 방지 연구에 쏟아부었죠. 제 전문 분야는 동아시아 안보입니다. 북한 핵, 중국 핵전력,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까지 모두 제 연구 대상이었어요. 펜타곤에서 12년째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에도 여러 차례 섰습니다. 제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데이터주의자입니다. 감정보다는 숫자와 팩트를 믿는 사람이죠. 회의석상에서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항상 되묻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냉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핵무기를 다루는 일의 감정은 금물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조깅과 샤워를 마친 뒤 펜타곤에서 보내온 밤사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제 루틴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핵시설 건설, 러시아 전술핵 배치 같은 정보들이 매일 제 이메일함을 채웠죠. 제 사무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핵보유국들이 빨간 핀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까지 9개였죠. 저는 이 빨간 핀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동맹국이죠. 반도체도 잘 만들고 K-팝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제 책상 위 삼성 모니터가 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특히 핵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이류 국가였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해요. 원전도 24기나 운영하고 우주 로켓도 쏘더군요. 그런데 핵무기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사고, 무엇보다 국제 압박을 견딜 배짱이 필요하죠. 한국에겐 그런 배짱이 없다고 봤습니다. 동료들과 점심 먹을 때 이런 농담을 했어요. 한국? 영원한 주니어 파트너지.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다들 웃었습니다. 그게 워싱턴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니까요. 작년 가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회의에서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내야 합니다. 미국 확장 억제 없이는 북한 핵 하나 못 막을 나라가 우리 예산의 몇 %만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견이 없었어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 핵무장 가능성은 저를 늘 긴장시켰죠. 플루토늄 47톤 보유,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이 마음먹으면 1년 안에 핵보유국이 되죠. 그래서 일본은 예의주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보고서 각주에나 등장했어요. 한국은 미국 확장 억제에 의존, 독자 핵무장 의지 없음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는 대단합니다. 저는 제 판단에 절대적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있어도 배짱이 없어.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NPT 체제 아래서 한국 핵무장은 정치적 자살이지. 내 25년 경력으로 보장하건대 한국 핵무장은 불가능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됩니다. 2025년 3월 워싱턴 DC는 봄 기운으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과 연구소 안은 긴장감이 팽배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째 동맹 재조정 논의가 한창이었거든요. 제 연구소는 동아시아 핵균형 시나리오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주요 의제는 셋이었어요. 북한 핵 고도화, 중국 핵전력 확대,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이었죠. 한국은요?
보고서에 이름만 간신히 올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은 매일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일본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잡았고 중국 전문가들이 그 뒤를 따랐죠. 한국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 그마저도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안보 논의에서 한국은 늘 뒷전이었어요. 일본이 움직이면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친다. 한국은 따라갈 뿐이지. 일본 전문가 존슨 박사가 단언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펜타곤 지하 3층 비밀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차관이 주재했고 20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중국 핵탄두가 500개를 돌파했습니다. 작년보다 100개 증가했죠. 정보기관 분석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 복도 자판기 앞에서 동료 제이슨을 만났습니다. 한국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 그가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좀 버티긴 하는데 결국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겁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점심시간 연구소 식당 TV에서 CNN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흔한 뉴스였거든요. 한국 국방 예산이 또 늘었다던데요.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인상적이긴 하지만 독자 노선은 불가능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치적 의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나토 핵공유 모델의 동아시아 적용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미국 전술핵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유사시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일본에는 적용 가능할까? 한국은?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일본은 검토 가치 있음. 한국은 불필요. 펜타곤 복도에는 미일 동맹 70주년 기념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조기와 일장기가 교차하는 디자인이었어요. 한미동맹 포스터도 있긴 했지만 구석진 곳에 작게 붙어 있었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작년 1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긴 했지만 방산 수출과 핵 전략은 별개 문제니까요. 집에 도착해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보여요. 아내가 말했죠. 트럼프 정부가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려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빠졌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안 바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따르는 구조는 계속될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구도 핵 확산 방지, 동맹 재편 문제들이 뒤엉켰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미국에 의존적인 나라라고요. 그게 제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백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 고농축 우라늄 연구시설 확충,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국제협력 모색 같은 문구들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동료 제이슨을 불렀습니다. 이거 좀 봐. 한국이 왜 이런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지? 제이슨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민간 우주 개발 아니야? 요즘 민간 우주 산업이 대세잖아. 한국도 그 흐름을 따르는 거겠지.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 경력의 직관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웹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자료들이었지만 주의 깊게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죠. 나트륨 냉각 고속로 연구 진행 중, 사용 후핵 연료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 소형 모듈 원자로 수출 추진. 하나하나는 평범해 보였지만 전체를 놓고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원자력 연구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워싱턴의 한 호텔바에서 정보기관 친구를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었죠. 술 몇 잔을 나누던 중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한국 핵 프로그램, 뭔가 특이한 거 없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렛, 자네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우리 쪽 평가는 좀 다르거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야? 그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준비 많이 했더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보기관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보고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안.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리호는 1.5톤 페이로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원자력 잠수함 계획은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했고요. 이건 전략 핵잠수함의 전 단계였습니다. 일본 언론 기사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한국의 핵잠재력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어요. 한국 핵무장 가능성, 동아시아 안보 위협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할 것 없이 모두 한국을 경계하는 논조였죠. 이상해. 왜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의식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데 말이에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우연히 만난 동료에게 물었어요. 한국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한국이 무슨 핵 프로그램을 가져? 원전 말하는 거야? 제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나 봅니다. 저도 정확히 뭘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뭔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작년에 받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론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엔 대충 훑어봤는데 다시 읽어보니 한국 측 입장이 상당히 강경했어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거부했죠.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협상이 몇 달째 교착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 관련 퍼즐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브렛, 요즘 이상해. 무슨 고민 있어? 아내가 그날 저녁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사실 저 자신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북쪽엔 핵무장한 북한, 서쪽엔 중국, 동쪽엔 일본.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였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생존해왔을까? 정말 미국 우산에만 의지해온 걸까? 의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모든 게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32분.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타월로 머리를 닦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뉴욕타임스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트럼프 대통령, 한일 핵무장 가능성 언급. 한국은 즉각 핵무장 가능 발언.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젖은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어요. 전날 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쿠드 고 누클리어 베리 퀴클리. They have the technology, the materials, and now maybe the we. 한국은 매우 빠르게 핵무장할 수 있다. 기술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제는 의지도 있을지 모른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물도 안 닦고 거실로 뛰어나가 TV를 켰어요. CNN, MSNBC, BBC
모든 채널이 이 뉴스를 톱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화면만 응시했죠.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베리 퀴클리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 펜타곤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거든요. 25년간 제가 쌓아온 분석이, 판단이, 확신이 단 한 문장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5개 뉴스 채널을 동시에 들었어요. 각국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긴급 NSC 회의 소집. 중국 외교부, 강력 반발 성명 발표 예정. 한국 청와대, 논평 자제 입장. 한국 정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감한 사안이라 논평을 자제한다는 입장만 냈죠. 이게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연구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동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뉴스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었죠. 평소 같으면 농담이라도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소장이 고함쳤습니다. 전 직원 긴급회의. 지금 당장. 3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회의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장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여러분 모두 뉴스 봤을 겁니다. 펜타곤에서 긴급평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72시간 내에 평가하라고요. 72시간. 사흘입니다. 25년 경력을 사흘로 압축하라는 소리였어요. 코먼스 박사, 동아시아 핵 전략이 당신 전문 아닙니까? 총괄을 맡아주십시오. 소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72시간 안에 한국을 재평가한다고? 제가 25년간 과소평가해온 나라를 사흘 만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이 먼저 핵무장해야 합니다. 한국에 선점당하면 안 됩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반박했죠. 동아시아 핵도미노가 시작되면 통제 불능입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베리 퀴클리. 매우 빠르게. 현직 대통령이 정보기관 보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한 말이 아닐 겁니다.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브렛, 정신 차려. 동료 제이슨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자네가 총괄이잖아. 지시를 내려야지.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팀을 나눕시다. 첫째 팀은 한국 핵기술 수준 재평가, 둘째 팀은 한국 우주발사 능력 분석, 셋째 팀은 한국 여론과 정치 상황 조사. 모든 자료를 오늘 자정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연구원들이 흩어져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지? 대체 뭘 놓친 거야?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모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선입견을 버리고 읽었습니다. 오후 3시 커피를 7잔째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코먼스 박사님, 국방장관님께서 내일 오전 브리핑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일요? 아직 분석이. 장관님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펜타곤 1인 회의실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부터 18시간 뒤였습니다. 18시간 안에 25년의 오판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창밖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불야성을 이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30명의 연구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화를 걸고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오후 6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핵기술팀의 분석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원자력 기술 수준 세계 5위권. 농축 우라늄 생산 기술 보유 추정.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건설 능력 확인. 핵무기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 보유 가능성 높음. 이럴 순 없어. 분명 실수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만 2만 톤이 넘었죠. 오후 8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우주발사체 팀의 분석이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KSLV2 기술 분석 결과 1.5톤 페이로드를 500km 궤도에 투입 가능. 기술적으로 ICBM 전용 가능. 사거리 최대 12,000km 추정. 미국 서부 도달 가능.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이슨, 이거 확인했어? 동료가 달려왔어요. 3번 재검증했어. 틀림없어. 한국 우주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입맛이 써서 뱉어낼 뻔했어요. 25년간 제가 뭘 한 걸까?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라고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 10시, 세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여론조사팀의 분석이었죠. 제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한국 국민 핵무장 찬성 여론 70%. 20대에서 5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 이상 찬성. 주요 이유 북한 핵 위협. 미국 확장 억제 신뢰도 하락. 자주 국방 열망. 70%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국민적 합의 수준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정보기관 국장이었어요. 코먼스 박사, 내일 브리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97년대 한국 핵개발 시도에 대해 아십니까? 197년대요? 박정희 시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때 이미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압박해서 막았죠. 하지만 박사님, 그들은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연기한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97년대부터요? 그럼 50년입니다. 50년간 한국은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건가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예산 추이, 한국 과학기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한국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었어. 그들은 독자 생존 전략을 50년간 준비해온 거야.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펜타곤 브리핑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샤워도 못하고 얼굴만 씻은 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핵무장 능력 긴급평가 기술적 가능성과 정치적 현실. 첫 문장을 쓰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국은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오전 9시 펜타곤 1인 회의실. 국방장관을 비롯해 2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밤을 새운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측면입니다. 한국은 농축 우라늄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반 수단입니다. 누리호 우주 발사체는 ICBM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셋째, 정치적 의지입니다. 국민 70%가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기술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국방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요. 정치적, 외교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NPT 탈퇴, 국제제재, 동맹관계 악화. 한국이 감수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순간 정보기관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어요. 코먼스 박사님, 정중히 반박하겠습니다. 한국은 197년대에 이미 핵무장 결정 직전까지 갔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았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북한 핵 위협은 지금의 1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절박합니다. 박사님은 한국인의 심리를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어요. 국장이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국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이 해고산을 철회하면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질문에 83%가 찬성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보지 않았던 겁니다. 보려 하지 않았어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먼스 박사, 보고서가 불충분합니다. 기술평가는 훌륭하지만 정치적 판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작성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동료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렛, 괜찮아? 그의 눈빛에 동정이 어려 있었죠.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 25년 경력이 무색해. 주차장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코먼스, 펜타곤 반응 들었네. 자네 보고서가 반려됐다고? 이거 큰일인데. 우리 연구소 신뢰도에 금이 갔어. 전화를 끊고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그냥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일본 자민당 핵무장 검토 특별위원회 설치 발표.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응해 우리도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아시아 핵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영내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중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인민일보 일면에 사설이 실렸죠. 일본 핵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군국주의 부활이다.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경한 어조로 말했어요.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연구소 회의실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맞죠? 제가 뭘 했습니까? 한국 때문에 일본이 움직였잖아요. 이제 전쟁이라도 나겠어요. 중국 전문가들도 가세했습니다. 동아시아가 핵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겁니까? 모두가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핵 야심을 드러낸 게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착잡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일까요? 그날 저녁 한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자주국방, 핵무장, 플래카드를 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한다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국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며칠째 이상해요. 일이 꼬였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크게 실수한 것 같아.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 제가 뭘 한 걸까? 한국을 얼마나 무시해왔을까? 그리고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 알았을까?
사흘간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정치적 의지까지 깊이 분석했어요. 197년대 핵개발 시도, 국민 여론, 안보 위기감, 모든 걸 담았습니다. 결론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내 핵무장 가능. 정치적 의지도 확인됨. 다만 국제사회 압력과 경제 제재 우려로 실행 가능성은 50% 내외. 50%. 반반이라는 뜻이었죠. 이전 보고서에 거의 불가능해서 반반으로 바뀐 겁니다. 제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펜타곤의 두 번째 브리핑을 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백악관 NSC 보좌관까지 왔습니다.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50%로 평가합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하락, 국민적 여론, 이 모든 게 한국을 핵무장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NSC 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50%요? 그건 모른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핵무장할 것인가 아닌가?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핵무장하면 한국도. 가정이 아니라 판단을 원합니다. NSC 보좌관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예스 아니면 노로 답하십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몰랐거든요.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정보기관 국장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코먼스 박사,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책상에 앉아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요? 저는 놀랐습니다. 공식 방문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지금 한국 정부는 미국 관리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민감한 시기라면서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철수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이었어요. 브렛 코먼스 박사님께. 저는 30년간 한국원자력연구에 종사했습니다. 은퇴 후 버지니아에 거주 중입니다. 박사님께서 한국 핵 문제로 고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뒤 버지니아 알링턴의 작은 커피숍에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한국식 악수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코먼스 박사님. 박사님 논문 몇 편 읽어봤습니다. 훌륭하시더군요. 김 박사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한국은 외부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니까요. 특히 핵 문제는 더욱 그렇죠. 김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할 건가요? 김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렛 박사님,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면 북한 위협엔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NPT 체제가 무너지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왕따가 됩니다.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붕괴합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어요. 그렇다고 핵무장을 안 하면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은 날로 심각해집니다. 미국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누가 압니까? 그럼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저는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줄타기를 하는 거죠. 능력은 과시하되 실행은 보류하는 겁니다. 핵무기는 만들지 않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능력 과시, 실행 보류. 이게 한국의 전략이라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죠. 일본도 한국 핵 잠재력을 의식합니다.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핵무기 없이 핵 억제력을 갖는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2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 원자력 연구의 역사 197년대 좌절, 그 후 50년간의 준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커피숍을 나서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렛 박사님,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박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 50년을 준비하는 나라. 줄타기의 대가. 제가 25년간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능력은 과시하되 실행은 보류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전략일까?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197년대 한국 관련 자료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장 추진. 당시 CIA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시도.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중단됨.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976년 카터 대통령의 서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 즉각 중단하라. 박정희는 결국 굴복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중단 이후에도 한국 원자력 연구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론 평화적 목적이라고 했지만 모든 기초기술을 조용히 확보해 나갔습니다. 198년대 들어 한국은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9년대엔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죠. 2000년대엔 농축기술 연구를 시작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50년짜리 장기 전략이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야.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2025년. 1975년부터 정확히 50년이었어요.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인내심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렇게 치밀한 민족을, 이렇게 집요한 나라를 제가 얼마나 얕잡아 봤을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머리엔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군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25년 경력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죠. 제 2번의 보고서가 모두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게 분명했어요. 브렛, 잠깐 얘기 좀 할까?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실로 들어갔죠. 자네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에서 좀 빠지는 게 어떤가? 다른 팀원에게 넘기고 자네는 휴식을 취해.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제 문제예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고집이 문제야. 때론 물러서는 것도 용기라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오판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책임도 제게 있었어요. 점심시간 혼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죠. 저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렸어요. 자주국방, 핵주권,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야당이 핵무장 검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어요. 여당은 반대했지만 여론은 야당 편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민당 특별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중간 보고서를 냈어요. 일본은 6개월 내 핵무장 가능. 즉각 추진 검토 필요. 중국은 군사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이 시작되었죠. 항공모함 2척이 동원되었어요. 동아시아 전체가 핵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어요. 퇴근 후 국회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고문원을 찾기 위해서였죠. 1975년 미국 대사관 전문 원본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핵무장 의지가 확고함.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언급. 미국의 강력한 제재만이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주 국방. 이 단어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이건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니었어요. 민족적 자존심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25년을 헛살았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제가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질문이 가득했죠. 당신은 우리를 이해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한 통 썼어요. 김 박사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다시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시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같은 커피숍에서 김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질문을 쏟아냈어요. 김 박사님, 한국이 정말 NPT를 지키면서도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절박했습니다. 김 박사가 노트북을 꺼내 도표를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한국의 선택지입니다. 화면에 2개의 경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경로 A 핵무장. 북한 위협 해소, 자주 국방 달성. 하지만 NPT 탈퇴, 국제 제재, 경제 붕괴, 동맹 상실. 경로 B 핵 잠재력 유지. NPT 준수, 국제관계 유지, 경제 안정. 동시에 핵 억제력 확보.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경로 B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미 실행 중입니다. 김 박사가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모든 기술 요소를 확보했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 재처리 연구, 미사일 기술, 핵 설계 시뮬레이션까지. 하지만 실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안 만듭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계가 이미 압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이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상 핵보유국. 버추얼 누클리어 스테이트. 정확합니다. 김 박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리는 겁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말한 거군요. 베리 퀴클리라고. 한국의 전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일부 분석가들 뿐이죠. 그가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부 분석가에 제가 포함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24기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전력 생산이 아닙니다. 핵기술 인력 양성과 노하우 축적의 장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2만 톤은 플루토늄의 보고예요. 누리호 우주발사체는 ICBM 기술의 완성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지금 이 전략을 공개하는 겁니까?
공개한 게 아닙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트럼프가 말해버린 거죠. 아마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이 드러난 거예요. 일본 압박이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더 내게 하려고 또는 독자 핵무장 논의를 자극하려고요. 트럼프는 한국을 도구로 쓴 겁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한국에 기회를 준 셈이 됐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겁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요. 3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구조, 핵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 국제 협력 네트워크까지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사우디, 폴란드, 체코도 한국 원전을 검토 중이죠. 이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 핵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커피숍을 나서며 저는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이 이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핵무장을 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안 하면 안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김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전쟁, 독재, 경제위기, 모든 걸 견뎌냈죠. 이것도 견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김 박사의 말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큰 걸 깨달은 것 같아. 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야. 강하지만 현명한 나라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좀 나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팀을 소집했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우리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브렛? 한국을 핵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보면 안 됩니다. 전략적 모호성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새로운 억제 모델이에요. 억제 모델?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적 억제는 실제 핵무기 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잠재력만으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용은 제로, 효과는 맥시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본 전문가 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 빈도를 보세요. 트럼프 발언 이후 현저히 줄었어요. 왜일까요? 북한도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당이 핵무장 검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제 행동은 조심스러워요. 한국이 먼저 움직일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중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올 테니까요. 중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죠. 제이슨이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모두를 견제하고 있는 거네. 정확합니다.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의 균형추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천재성이에요. 사흘간 팀과 함께 새로운 분석 틀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가상 핵보유국의 억제 효과였어요.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한국 핵 잠재력의 기술적 평가. 둘째, 전략적 모호성의 효과 분석. 셋째, 미국의 대응 방안이었죠. 핵심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NPT를 준수하면서도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확산과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접근이다.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브렛, 이번엔 정말 설득력 있어. 제이슨이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일주일 뒤 펜타곤 세 번째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제가 자신 있었어요. 밤새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브리핑 전날 밤 김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슨 조언을 원하시는데요? 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미국 관리들이 이해할까요? 김 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해법으로 보라고 하세요. 한국은 핵 확산의 위협이 아니라 핵비 확산의 모범 사례입니다. 해법이라. 그렇습니다. 한국은 핵 능력이 있어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의 표본입니다. 이걸 강조하세요. 전화를 끊고 발표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문제가 아닌 해법. 브리핑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브렛,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제대로 해. 펜타곤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1인 회의실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25년의 오판을 바로잡을 시간이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NSC 보좌관, 국무부 차관, 정보기관 국장들까지. 무려 30명이 넘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문제가 아닌 해법.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번의 보고에서 저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오늘은 그 오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추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실행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전략적 모호성이란 무엇입니까?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핵무기 없이 억제력을 확보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십시오. 원전 운영 50년 경험, 우주발사체 자체 개발, 농축 기술 연구 역량. 모든 요소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NSC 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영원히 만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겐 만들지 않을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NPT 탈퇴 시 경제 제재, 수출 시장 상실, 국제적 고립. 한국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북한 위협은요?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실제 핵무기 없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한국의 핵잠재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너무 심하게 도발하면 한국이 정말 핵무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정보기관 국장이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근 도발이 줄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가 40% 감소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20분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NPT 준수 이력,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협력도, 평화적 우주개발 실적, 방산 수출의 투명성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국이 책임 있는 국가임을 증명했어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해법입니다. 핵 능력을 가졌어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의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 모델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고민한다면 한국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갖추되 실행은 하지 않는 방식을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먼스 박사, 설득력 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군요. 정보기관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과잉 반응이 오히려 영내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NSC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 방향은요? 한국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인정하고 NPT 준수를 계속 격려하는 거죠. 동시에 확장 억제를 강화해 한국이 핵무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코먼스 박사. 국방장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제이슨이 달려왔습니다. 해냈어, 브렛. 드디어 해냈어.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상황이 급변했어요.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자민당 핵무장 검토 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발표. 일본은 즉각 핵무장 추진해야 결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차를 급히 세우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자위적 핵 억제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한국 전략의 효과를 증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일본이 실제로 움직인 겁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비상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일본이 진짜로 핵무장을 추진합니다. 소장이 소리쳤어요. 이건 동아시아 핵도미노의 시작입니다. 중국 반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인민일보 특별사설이었어요. 일본 핵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군국주의 부활이다. 중국은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저지할 것이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건 사실상 전쟁 위협이었습니다. 한국 여론도 폭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일본이 핵무장하면 우리도 한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연단에 섰어요. 일본의 핵무장을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도 즉각 핵무장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여당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위원회가 핵무장 검토 특별위원회 설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코먼스 박사, 즉시 오십시오. 장관님이 찾으십니다. 달려갔더니 회의실이 아수라장이었어요. 국방장관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박사가 말한 전략적 모호성입니까? 동아시아가 핵전쟁 직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NSC 보좌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코먼스 박사의 분석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문제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 국장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입니다. 일본은 6개월 내 핵탄 20개를 제조할 계획입니다. 이미 플루토늄도 충분하고 기술도 준비돼 있어요. 한국은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침통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이러다 정말 전쟁 나겠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분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더군요. 브렛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먼스, 미안하지만 한국 프로젝트에서 빠져야겠네.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소장님, 저는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네 3번이나 기회를 줬네. 이제 됐어.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체 어디서 틀린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였어요. 브렛 박사님, 뉴스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꼬였어요. 일본이 움직였고 중국이 위협하고 한국도 핵무장하려 하고 제 분석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분석은 옳았어요. 문제는 일본의 과잉 반응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지켜보세요. 한국은 현명하게 대응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동아시아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꿈이었죠. 새벽 5시, 저는 깨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펜타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장관님 비서실입니까? 코먼스입니다. 장관님께 긴급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박사님, 이미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해법, 일본 문제. 이번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과잉 반응이 문제라는 거였죠. 오전 10시, 김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십니까? 일본이 문제라고 말하려 합니다. 일본의 핵무장 시도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요. 김 박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용감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김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전화를 끊고 발표 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오후 4시 펜타곤 회의실. 국방장관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3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장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장관님,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핵무기 없이 북한 위협을 견뎌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원자력 기술국이면서도 NPT를 철저히 준수해왔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됐고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협력도는 98%입니다. 이는 일본의 92%보다 높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반면 일본을 보십시오. 플루토늄 47톤 보유, 핵탄두 6,000개 제조 가능량입니다. 이는 중국 전체 핵무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쌓아뒀을까요? 핵무장 준비였습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핵무장을 준비해왔어요. 단지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짓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일본이 핵무장하면 중국이 반드시 군사행동을 취할 겁니다. 그럼 한국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전략을 보십시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능력은 과시하되 실행은 보류합니다. 이는 영내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입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핵비 확산의 모범 사례입니다. 핵 능력이 있어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의 표본이에요. 우리는 한국을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인정하고 일본의 핵무장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그게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한국을 신뢰하라. 일본을 제어하라.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20초, 3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해고 통보가 나올까봐. 하지만 장관이 말했습니다. 코먼스 박사,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들었습니다. 예. 일본 문제 맞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 저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이라 말하기 어려웠죠. 장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어요. 정말입니까? 당신은 용기 있는 분석가입니다.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때론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회의실을 나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어요. 해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동맹국입니다.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핵을 가질 능력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은 NPT를 존중하는 나라예요.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영내 안정을 해칩니다. 미국은 일본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은 필요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제동 걸었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제이슨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브렛, 자네 보고서가 먹혔어. 그날 오후 일본에서 급변이 일어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미국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핵무장 검토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민당 핵무장 검토 특별위원회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산했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어요. 중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환영 논평을 냈죠. 일본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더 신중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어요. 대한민국은 NPT를 준수하며 비핵화 원칙을 견지합니다.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는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자주 국방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NPT는 지키겠지만 능력은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이 성명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천재적이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 비서실이었어요. 코먼스 박사님, 장관님께서 축하 인사를 전하십니다. 박사님 분석이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코먼스, 미안하네. 자네를 의심했어. 자네가 옳았어. 괜찮습니다, 소장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틀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연구소 근처 레스토랑에 20여 명이 모였어요. 브렛을 위해 건배. 제이슨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죠.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겁니다. 겸손함을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아니야.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야. 세상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박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브렛 박사님. 이제 한국을 이해하셨나요? 조금은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평생 배우셔야 할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저 멀리 한국에도 같은 달이 떠 있겠죠. 일주일 뒤 제 보고서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새로운 핵 억제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교수진, 학생들, 정책 전문가들까지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비확산과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접근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 능력은 갖추되 실제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 방식이죠.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 한국 유학생입니다. 박사님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봐주셔서요. 그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포린 어페어스에서 기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논문을 썼어요. 제목은 Strategic Ambiguity South Korea's New Model for Nuclear Deterrence였습니다.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계뿐 아니라 정책계에서도 주목했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세미나 초청이 왔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독일 외교정책협회도 초청장을 보냈어요. 유럽은 특히 한국 모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폴란드 대사관 무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코먼스 박사님, 폴란드도 러시아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폴란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한국이 긍정적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은 핵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NPT를 준수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유엔 군축 사무차장이 연설했습니다. 이는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국내 여론을 관리합니까? 기술 개발과 국제 협약을 어떻게 조화시킵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50년간 쌓아온 지혜를 세계와 공유하는 기분이었어요.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함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싱크탱크에서 번역 요청이 쏟아졌죠.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제 논문이 15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코먼스, 자네가 우리 연구소를 세계적으로 만들었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감사 서한을 보내왔어요. 코먼스 박사님의 분석은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몇 달이 흐르면서 한국 모델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대만이 공식적으로 한국 모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대만 안보에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해 한국 원전 기술을 시찰했죠. 표면적으론 원전 도입이었지만 실제론 핵기술 노하우를 배우려는 의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안보 질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나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주제가 동아시아 전략적 모호성의 유럽 적용 가능성이었어요.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능력과 의지의 균형입니다. 능력은 보여주되 실행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죠. 독일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유럽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은 러시아 접경국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핵무기 없이도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학술지들도 주목했습니다. 국제안보, 핵비확산, 전략연구 같은 저널에서 특집호를 냈어요. 모두 한국 모델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제 논문 인용 횟수가 1000회를 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코먼스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정정했습니다. 이건 제 모델이 아닙니다. 한국 모델입니다. 한국이 50년간 만들어낸 거예요. MIT에서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곳이었죠. 강연장에는 옛 은사님들도 오셨어요. 코먼스 박사, 훌륭한 연구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강연 후 박사과정 학생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한국 안보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도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연구합시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CNN, BBC, NHK,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작은 나라도 지혜롭게 행동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가 쌓였습니다. 폴란드, 대만, 필리핀, 베트남. 모두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의 스승이 되고 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학생이 됐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노벨평화상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핵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핵 확산을 막은 공로가 추천 이유였습니다. 결국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어요. 한국의 전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을 매일 30분씩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서툴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작년 가을 드디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둘러봤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25년간 오판했던 나라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준 나라였어요. 김 박사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브렛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저는 한국식으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코먼스 박사님 덕분에 우리 연구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에게서요.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최첨단 장비, 뛰어난 인력, 체계적인 시스템. 이 모든 게 50년의 준비였구나. 저녁엔 한국 과학자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처음 마셔본 소주는 독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코먼스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 과학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를 무시하셨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박사님은 인정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500년 역사의 궁궐을 거닐며 한국 역사의 깊이를 느꼈어요. 이 나라는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의 지혜, 바로 그거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당에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저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습니다. 데이터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박사님,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지혜롭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전략으로 살아남는 법을 아는 나라예요. 21세기는 이런 나라들이 이끌 겁니다. 귀국 전날 밤, 김 박사와 마지막 저녁을 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브렛 박사님, 이제 한국을 이해하셨나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김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간 흘러온 강이죠. 한국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제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 전공의 중심입니다. 한국안보전략연구센터를 연구소 내에 만들었어요. 5명의 연구원이 함께 일합니다. 매년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배우죠. 배울수록 한국의 깊이를 느낍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하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 정말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응. 그곳에서 더 배우고 싶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봅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경복궁 앞에서 김 박사와 함께 찍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절대 오만하지 말자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자고. 한국은 제 인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25년간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작은 나라,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지혜로운 나라였어요. 크기가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둘째, 진정한 힘은 과시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만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NPT를 지키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강함입니다. 셋째, 장기적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은 50년을 준비했습니다. 1975년 좌절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모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넷째, 겸손의 힘입니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25년 경력, MIT 박사, 펜타곤 자문위원. 화려한 이력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오만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겸손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배울 게 더 많다는 것, 다른 나라의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섯째, 생존의 지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북쪽엔 핵무장한 북한, 서쪽엔 강대국 중국, 동쪽엔 경쟁국 일본.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맞서지 않고 전략으로 대응했어요. 이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과소평가받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작다고 약하다고 별것 아니라고 무시받는 사람이나 나라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죠.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보 전략으로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위협으로가 아니라 신뢰로, 무기로가 아니라 전략으로 말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핵무기 없이 핵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를 지켰어요. 고립 없이 번영을 이뤘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처럼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지혜가 힘을 이긴다는 것, 인내가 성공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한국처럼 과소평가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국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작은 나라의 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가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었고 부모 세대가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여러분 세대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책임 있는 행동을, 장기적 전략을 말입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하게, 겸손하지만 확고하게, 평화롭지만 준비되게 사십시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